북한이 오늘 오후 ICBM급 미사일을 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흐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양모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야국 아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합참이 사거리나 고도를 좀 봤을 때 ICBM급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15형보다는 사거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화성 17형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현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 일단은 과거 발사가 어땠는지 데이터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죠. 네. 진짜 화성 15형 2017년 11월에 발사했을 때요. 사거리는 950km, 고도가 4,475km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비행 시간은 53분이었고요. 이게 여태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고각 발사를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최대였는데, 자 오늘 발사는 어떠냐면 사거리가 1,080km, 네. 그다음에 고도가 6,200km, 네. 그다음에 비행 시간은 무려 71분 정도에 이릅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전에 발사한 화성 15형보다 네. 엄청나게 페이로드가, 그러니까 이 출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엔진이 기존의 엔진 이상의 것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클러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쌍발 엔진을 화성 15에서 썼지만은 이거에서는 이 쌍발 엔진을 여러 개 써서 그 추력을 훨씬 더 높였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페이로드도, 그러니까 이게 탑재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탑재 중량도 보통 화성 15가 저희가 한 1톤, 1.5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번은 2톤을 훨씬 넘을 것이다. 2톤에서 2.5톤. 이렇게 지금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자세한 것은 내일 뭐 북한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일부 발표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보다 출력이 매우 향상된 그런 미사일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도대체 이 미사일을 왜 쐈는지 그 의도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발사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ICBM급 미사일 발사가 그 지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양욱 선생님께서 말씀한 연장선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화성 15형의 개량형이냐 아니면은 화성 17형이냐 전문가들마다 조금 분석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이제 지난 북한이 세 차례, 두 차례는 성공했고 정찰 위상으로 이야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 차례는 성공했고 한 차례는 실패했죠. 이 당시에 그 한미 군 당국은 화성 17형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사한 것을 볼 때 조금 그 모양이 몇 군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료 계통에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이제 탄도의 무게에 좀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한미 군 당국에서는 화성 15형을 개량한 게 아니겠냐, 또 이렇게 추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보면 지금 이제 지난 16일이죠. 16일 날 북한이 고도 20km 지점에서 폭파한 그런 그 정찰 위성을 가장한 ICBM. 지금 그로부터 오늘로 하면 약 한 8일 정도 경과가 됐죠. 네. 그런데 8일 경과된 상황에서 그 실패한, 폭파된 그것을 갖다 기술적으로 많이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 하면은 지금 문제 볼 경우에는 만회를 하면서 네. 뭔가 자존심 상했던 것을 만회할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 하면은 기존에 성공했던 부분, 화성 15형을 개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회하려는, 그게 좀 가깝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이제 말씀을 덧붙이면 이제 그런 분석도 가능하신데, 네.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사례와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슷한 발사 사례가 언제였냐면요, 2017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죠, 그렇죠? 자, 이때 북한이 화성 12형으로, 이제 당시엔 화성 10인지 몰랐습니다만 이 미사일을 4월에 3번을 발사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 정도를,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을 두고 3번을 발사했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다 이것이 실패다 혹은 성공이다 하면서, 야 저거 왜 저렇게 미사일을 반복하냐, 똑같이 어디였냐면 바로 평양 순환공항에서 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결국 북한이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추진체를 처음 개발하고 할 때는 아마도 평양 순환공항 쪽에서 계속 발사를 하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 2월 말부터 3월 달의 발사가 바로 이런 2017년 4월의 발사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판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두 차례 발사가 상대적으로 성공이다, 어떤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전부 종합해서
전부 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되게 좀 독특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4월 발사 때는요. 그게 4월에 세 차례 딱 발사하고 난 다음에 언제 발사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제일 처음 쏜 게 화성 11을 완전 풀 레인지로 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북한이 저는 발사하고 이렇게 이 준비를 할 때 야, 이 ICBM을 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그 이후에 직후에 곧바로 발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네. 무려 3월 말에 지금 이렇게 발사한 좀 굉장히 좀 독특한 사례다. 그래서 왜 지금 발사했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들을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나름의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주시면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의 발사를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반응을 보려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대북 기조를 보려는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북한은 그 관심 끌기용 또 존재감 가시 뭐 이게 다 포함되겠죠. 큰 틀에서는 그 어둑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그 이 북한 국내용으로서 일종의 그 국방력 강화 그 측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미국에 대한 압박용. 미국이 지금까지 그 대북 정책, 적대 정책 폐지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 북한에 대한 적대적 폐기보다도 일관되게 입장 변화가 없더라. 막 그런 점에서 압박용. 네. 또 우리가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측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어찌보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용이랄까요. 막 그런 측면에 다 다목적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퍼센테이지로 좀 보면은 아마 대미 압박용이 한 50%, 그다음 제 그 북한 국방력 강화로는 국내용이 한 30%, 그다음 제 우리 측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용은 한 20%, 막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거기에 말씀을 덧붙이면요, 이제 저도 좋은 분석이신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발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 될 수가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전에 발사했다라는 점을 한번 집중해서 볼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 즉 기존의 뭐 비핵화라든가 협상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났다. 깔끔히 정리한다. 이게 현 정부에 대한 의미가 되겠고 새 정부에 대해서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강공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 해외에 대해서는 우리 핵 개발 절대 정지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궁극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 핵 군축 회담,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니라 네. 핵 군축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자리에 앉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원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작년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에 아마 기억하시면 당중앙위 그 8기 3차 전원회의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결과 대화를 뭐 전부 준비한다. 하지만 대결 쪽에 방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예고가 된 것이고요. 1월에 이제 일단 7차례 일단 발사부터 사실은 그 안에 ICBM 관련 기술을 쪼개기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미 이러한 방향은 상당 부분 정해졌던 것이다. 그것이 조금 좀 빨리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마 내일쯤이면은 북한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이게 정찰 위성 개발 목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마 북한은 계속적으로 지난 그 2월 말 발사와 3월 초 발사를 노동신문에 굉장히 조그만 안에 실으면서 이것을 정찰 위성 발사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충분히 굉장히 위장하기 좋은 것이요. 사실은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을 발사할 때 발사체를 뭘 쓰냐면요. 과거 구소련이 사용했던 ICBM을 활용을 합니다. 즉 ICBM에다가 그 위성을 실어서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면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뭐 색깔을 칠하거나 뭐라거나 해놓고 나서 야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우주 발사용 로켓이다. 네. 이런 식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 발사가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은요.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해 위성 발사장 같은 곳으로 가져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정찰 위성을 실어놓고 발사하는 그러한 모습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분명히 정찰 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어떤 유엔 제재나 이런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모라토리엄 파기에 대한 부분 이미 예고가 좀 됐다. 큰 틀에서의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할 가능성도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네네. 이게 1월 발사를 보고 있으면 이게 모든 것들이 너무 명백한 것이요. 이제 저희가 연구소의 이슈 브리프에도 한번 저희가 썼습니다만은 1월 발사의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새로운 탄두가 필요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봤던 뭐 이 미러볼 같은 모양 혹은 장구 같은 모양의 탄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탄도가 필요한 차세대 탄도 미사일들을 쭈루룩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들이 전부 검열 시험 혹은 검수 발사. 이거 뭐냐면 검열 검수라는 거는 자 이미 다 양산을 하고 있고 실전 부대에 배치했거나 아니면 배치 중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런 미사일에 탑재할 신형 핵탄두가 좀 더 소형화되고 파괴력을 갖춘 이 핵탄두를 북한이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이런 미사일들을 쭈르륵 발사하면서 거기에 핵탄두를 씌웠을 때 바로 소위 얘기하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핵태세라고 표현하는데 이 뉴클리어 포스처, 핵태세가 갖춰진다. 그래서 이 뉴클리어 포스처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핵탄두를 이렇게 굉장히 과시를 하면서 그 능력을 핵실험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것이죠.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사실은요, 예측하고 계십니까? 시기는 저는 어느 시기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미 상당 부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험장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다. 즉 아마도 새 정부의 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계속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몇 가지 말씀을 있지 않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오늘 북한의 이 ICBM급 발사의 의도가 새 정부냐 현 정부에 대한 거냐. 제 생각으로는 현 정부의 압박에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 정부가 곧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길동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기적으로 북한은 이 4월 15일이 태양절 아니십니까? 태양절이라는 것은 대개 축보, 이 성공적인 축보 이걸 해가지고 체제 결속을 하겠죠.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뭐냐면 아까 저게 내부 영향 30% 있다 그랬죠. 그 선상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성공을 대단히 이 축보로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더 나아간다 하면은 방금 먼저 우리 양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아마 내일 노동신문에 정찰 위성 시험에 대단히 성공했다고 저는 선전할 거로 봐요. 그렇다 하면은 정찰 위성 성공이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하니까 4월 1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이제 서해 동창 발사장 거기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싣고 가는 그런 미사일, 인공위성을 싣고 가는 그런 것을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단호하면서 시의적절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오늘 보면은 규탄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걸 도와줘봤잖아요. 그럼 규탄 속에는 뭡니까? 오늘 우리 군에서 북한에서 이런 ICBM급을 발사하고 난 2시간 후에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이래가지고 한 5발 정도 네. 발사했죠. 이건 대응 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하나, 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이 군 통수권자이면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언행이라는 것은 상당히 절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규탄과 또 그리고 대화의 문이 열렸다. 이것은 아주 시적절한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15 태양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태양절 즈음에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일단 가능하죠. 일단은 지금 이제 열병식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열병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도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병식 안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무기체계, 특히나 대한민국이나 혹은 한미 연합군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또 하나 가능성이 지금 이제 이번 발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소위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실어서 발사하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은 굉장히 좀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 15일, 16일 정도까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2주,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북한이 굉장히 서둘러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ICBM 이것을 굉장히 서둘러서 쏜 것은 결국 북한 내부에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가 아니겠느냐. 결국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4월 고 중순쯤 해가지고 해서 그 시기를 그 소위 말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태양절이라는 시기를 전후해서 이 소위 그 정찰 위성이라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발사할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한미의 대응을 좀 봐야 될 텐데 앞서 한미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이 ICBM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한미의 강경 대응 어떤 부분에 좀 대응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군사적으로는 압박, 경제적으로는 제재, 외교적으로는 북한 고립 이래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ICBM급을 발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인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열리겠죠. 그런데 2017년도 상황을 되돌아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또 북러 관계도 좀 그렇게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철회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미중 미러 갈등 속에 또 그리고 북중 북러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서 가지고 상당 부분 난항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논쟁 속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다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독자 제재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경제적인 있습니까? 수결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독자 제재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세컨드리 보이콧 해가지고 북한하고 관계하는 이런 국가에 대한 압박인데 지금 이제 북한이 뭐 남북 간에 교류합니까? 90% 이상이 북중 관계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중국이 북한 편 들었는데 압박할 수 있는 효과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또 굉장히 북한이 묘한 타이밍에 쐈습니다. 네. 지금 딱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미국으로는 오전일 텐데 그 유엔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사안들을 토의를 하는 일정인데 하필 오늘 오전이 북한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토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이것을 뭐 북한이 노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도 이제 그닥 유엔 제재나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는 북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결국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반대를 해가지고 해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미국은 혹은 서구 지역 서구 국가 대부분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나라들을 압박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요. 사실 지금 아마도 미국이라든가 서구 쪽에서는 기다리지 않는 그야말로 기다리고 있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번 기회에 더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어쨌거나 무슨 유엔 차원에서 뭔가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되려 아마 이 북한의 이런 행동 자체가 중국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아마 이것을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제재로 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저지를 해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뭐 물론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ICBM급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러면 경우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유엔 이 어떤 제재나 이런 모양새 자체가 상당히 지금 블록화돼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따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명분이라든가 혹은 뭐 국제 평화 뭐 이런 것보다는 이미 지금 상당 부분 블록화와 대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러시아나 중국이 이거에 동의할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제 앞서 문제를 분석하실 때 서방에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어떤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견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2017년 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에 봤을 때는 상당히 속내가 좀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북한의 ICBM급 발사 이후 중국의 반응을 보면은 정치적 해결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막 그런 차원에서 연장해서 볼 때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로 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반도 정세까지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